프레벨 우리 역사 파노라마 시대 6번 고려 외적들과 싸우는 고려. 우리는 봄에 씨를 심는 마음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꿈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프레벨 가족 일동. 요나라를 물리치고 쌓은 천리장성. 고려는 귀주대첩에서 요나라를 무찌른 뒤 1033년에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대첩은 전쟁에서 적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현종의 뒤를 이어 제9대 왕인 덕종이 고려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덕종은 3번이나 쳐들어온 요나라 때문에 고려가 어려움을 당하자 나라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북쪽에 천리장성을 쌓기로 마음먹었어요. 고려는 천리장성을 국경선으로 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든든히 지키기 위한 성을 쌓는다는 이유로 많은 백성들이 국경으로 불려와 힘든 일을 해야 했지요. 고려가 천리장성을 쌓자 화가 난 요나라는 군대를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고려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성을 쌓자 여러 번 못마땅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천리장성은 압록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위원, 정주, 운주 등 서북 쪽에 있는 14개의 성을 거쳐 이어졌어요. 거기서 다시 요덕, 정변 등 3개의 성을 지나 동쪽 바다까지 쭉 이어졌지요. 압록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서해로 흘러가요. 고려의 학교 국자감. 고려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학교인 국자감이 있었어요. 국자감은 벼슬아치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웠던 학교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덕종은 신분이 낮거나 가난하더라도 똑똑한 사람은 가려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국자감에 입학시험을 만들었어요.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신분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국자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지요. 덕종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역사를 바르게 적어서 남기는 일이 자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8대 왕인 현종 때 시작했던 역사책 만드는 일에 매달려 1034년에 끝마쳤어요. 이 역사책은 태조 왕건부터 제7대 왕인 목종까지 7명의 왕들이 고려를 다스리던 때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으로 7대 실록이라고 해요. 국자감은 어떤 곳인가요? 국자감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학교였어요. 고려는 중국의 국자감을 고려에 맞게 고쳐 세웠지요. 국자감은 나라에서 세운 요조무 국립대학과 같은 학교였어요. 국자감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모여 더욱 깊이 학문을 연구하여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지요. 고려의 국자감은 성종이 처음 세웠다고 전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답니다. 고려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다가 성종 때 국자감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여요. 역사 플러스 고려 이전의 삼국의 학교들. 국자감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벼슬아치 자식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덕종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국자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답니다. 고구려의 학교. 태학은 나라에서 세운 학교로 372년에 제17대 왕인 소수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세워졌어요. 유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오경과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문선 등을 가르쳤지요. 경당은 지방에 세워진 학교로 세워진 때는 확실하지 않아요. 책 읽기, 말타기, 활 쏘기 등을 가르쳤어요.
백제의 학교. 교육기관에 대해 전해지는 기록은 없어요. 오경 박사, 역 박사, 의 박사 등 학문을 연구하는 벼슬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지요. 신라의 학교. 통일 전에는 주로 화랑도로 모여 학문과 부회를 갈고 닦았어요. 통일 후에는 682년에 제31대 왕인 신문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학을 세워 논어, 효경 등을 가르쳤지요. 우리나라의 역사책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책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 삼국사기예요. 하지만 삼국사기 이전에도 역사책들은 많이 있었지요. 삼국시대의 역사책.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유기와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가 있어요. 고구려의 제26대 왕인 영령왕 때 이문지는 유기를 간추려 신집이라는 역사책을 펴냈어요. 백제의 제13대 왕인 근초고왕은 고흥에게 역사책을 만들라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서기이지요. 신라는 제24대 왕인 진흥왕 때 역사책을 펴냈어요. 겉을 부는 시를 세운 박혁거세부터 신라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과 나라 안에 있는 책들을 모아 다른 학자들과 함께 역사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사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책들은 모두 전하지 않고 있답니다. 고려의 역사책. 고려에도 삼국사, 해동비록 등 여러 역사책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나 화재로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고려시대 초기에도 실록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불타 사라졌지요. 실록은 한 왕이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벌어졌던 모든 사실을 적은 것으로 왕이 죽은 뒤 실록청이라는 관청을 두고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지요. 고려사라는 책에 실록의 내용이 일부 남아있어요. 고려사는 고려시대에 만든 실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만든 역사책이랍니다. 고려를 더욱 강하게 만든 문종. 고려는 조금씩 나라를 추스르며 점차 힘을 기워 나갔어요. 문종은 최충이라는 똑똑한 신하를 곁에 두고 늘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애썼지요. 문종은 고려의 제11대 왕으로 문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불교, 유교, 미술 등 문화가 가장 많이 발전하였어요. 문종은 나라의 법을 바로잡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늘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신하들도 문종을 받들고 따랐답니다. 문종은 송나라와도 친하게 지냈어요. 송나라의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고려의 문화도 더욱 발전해갔지요. 고려의 문화가 꽃을 피우자 송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고려의 뛰어난 문화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답니다. 아름다운 고려청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 빛을 띠는 도자기를 고려청자라고 해요. 고려에서는 청자 기술이 무척 발달하여 생활에 쓰이는 사발, 접시, 잔부터 제사용품, 불교용품이나 문방구까지 청자가 널리 쓰였어요. 특히 무늬 없이 푸른색을 띠는 보통 청자와 달리 상감청자는 무늬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지요. 상감청자는 도자기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긴 다음 그 속에 다른 재료를 채워 넣어 구운 도자기예요.
성질이나 색이 다른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름다움을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특히 상감청자는 그 기술이 매우 정확하고 꼼꼼하며 빛깔이 화려하고 고와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보 제92호예요. 원래 정병은 불교에서 모든 나쁜 것을 씻어버리는 데 쓰이던 그릇 하나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졌지요. 하지만 고려에 와서 더욱 세련되게 발전하였어요. 이 정병은 물가풍경 무늬정병이라고도 불려요. 갈대가 우거지고 잎이 늘어진 버드나무 주위에 헤엄치거나 날고 있는 오리와 물새들,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 등 물가 풍경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긴 목 부분에는 구름 무늬가, 어깨 부분에는 여의도 무늬가, 귀 부분에는 풀 무늬가 있어요. 이 정병은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상감청자 만드는 법. 고려청자는 상감이라는 기법을 써서 깊고 오묘한 빛을 띄어요. 도자기에 무늬를 새기고 다른 재료를 넣고 굽는 기술이 뛰어나 고려 상감청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답니다. 상감청자 만드는 법. 1. 도자기를 빚어요. 2. 도자기에 무늬를 새겨요. 3. 새긴 무늬 속에 흰색 흙을 채워요. 4. 무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묻은 흰색 흙을 긁어내고 필요하면 다른 색 흙도 채워 넣어요. 5. 유약을 발라요. 6. 가마에 구워요. 국제무역의 중심지 병난도. 고려 도입인 개경의 서쪽에서 흐르는 애성강에는 병난도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푸른 물결이 넘신대는 항구라는 뜻은 병난도는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지요. 병난도에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들과 사신들이 오가는 배들, 다른 나라 상인들은 물건을 가득 실은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어요. 개경은 지금은 개성이에요. 무역은 나라와 나라, 지방과 지방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로 바꾸는 일이에요. 사신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신하예요. 고려는 송나라에 금, 운, 인삼, 종이 등을 팔았고 송나라에서 비단과 책, 도자기, 야구 재료 등을 들여왔지요. 요나라와 여진에는 농기구, 곡식, 문방구, 옷감 등의 물건들을 팔았어요. 요나라와 여진의 상인들은 은과 동물의 털가죽, 말 등을 가지고 찾아왔지요. 멀리 아라비아의 상인들도 향료나 스은 등의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왔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는 데 쓰는 것으로 좋은 향이 나도록 몸에 지니거나 제사나 나라의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 썼어요. 스은은 보통 온도의 액체인 하얀 금속으로 고려시대에는 금을 다듬을 때 썼지요. 병난도의 국제무역. 고려시대에는 뒤를 이은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무역이 더 활발했어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의 상인들까지 고려에 와서 무역을 하곤 했지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고려와 무역을 하기 위해 병난도로 찾아왔어요. 병난도는 애성강 하류에 있는 항구로 중국과 매우 가까웠지요. 그때 중국의 송나라와 쉽게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든 병난도는 송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무역항으로 커갔어요.
송나라와 무역을 할 때는 육지로 단기를 이용하면 더 많은 물건을 날릴 수 있었지만 요나라와 여진이 가로막아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바닷길을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오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벽난도는 수많은 다른 나라 상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른 나라 상인들은 고려에서 직접 장사를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고려의 상인들은 고려로 찾아오는 다른 나라 상인들만큼 적극적으로 무역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찾아오는 상인들을 막지는 않았지만 고려의 상인들이 다른 나라를 찾아다니며 무역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역사 플러스 벽난도와 코리아. 벽난도 부근에 있던 언덕에는 송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인 벽난정이 있었어요. 벽난도라는 이름도 처음에는 애성항이었는데 벽난정에서 이름을 따 벽난도라고 바꾼 것이라고 해요. 또 우리나라를 영어로 부르는 이름인 코리아는 고려 때 벽난도를 드나들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부르던 이름에서 생긴 말이라고 해요. 이때 벽난도에 찾아온 아라비아 상인들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렸던 거예요. 바다 무역을 하던 신안선. 신안선은 1976년에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신안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신안선은 14세기 초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국제 무역선이었어요. 신안선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현재 다시 되살린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떠내려가 없어진 상태였지요. 신안선에는 도자기를 비롯하여 많은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고 해요. 물건들 가운데에는 고려창자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신안선은 고려시대의 육지의 비단길에 빗대어 도자기의 길이라고 불렸던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답니다. 또 그때 아시아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이 크게 앞서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지요. 신안선 목간. 신안선 안에서 목간이 발견되었어요. 목간은 글을 적은 나무 조각을 말하는데 목패라고도 불러요. 신안선 목간은 신안선에 실려있던 물건에 달린 꼬리표랍니다. 이 목간에는 앞면과 뒷면에 출발지, 목적지, 물건을 실었을 때, 물건 주인 이름, 물건 내용과 수량 등이 적혀 있어요. 또 목간에 동복사라는 일본 교토에 있는 절 이름이 쓰여 있어 물건이 도착할 목적지를 알려주었지요. 고려의 대표적인 수출품 먹. 고려의 먹은 질이 아주 좋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나 있었어요. 사진은 청주시 명암동 무덤에서 발굴된 먹으로 단양의 질 좋은 먹이라는 뜻인 단산 오옥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대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은 문종. 문종은 나라가 편안해지자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가장 먼저 벼슬 제도를 바로잡아 벼슬의 단계와 수를 정했지요. 그리고 관청의 이름도 바꿨어요. 문종은 왕의 심부름을 하는 신하들의 수를 줄이는 등 꾸밈없고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또한 문종은 흐트러져 있던 토지 제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는 일을 마무리했지요. 벼슬아치들에게 논밭과 산을 나누어주는 기준인 18등급을 정했어요. 문신과 무신을 똑같이 대우하고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을 주었지요. 문신은 역사나 문학 등을 시험에 합격한 뒤 주로 나랏일을 보거나 사물을 받는 신하예요.
무신은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하는 방법인 병법과 무예 시험에 합격한 뒤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신하예요. 땅도 농사를 짓기 좋은 정도에 따라 알맞게 등급을 매겼지요. 또 길이와 부피와 무게를 재는 기준, 땅의 크기를 재는 기준, 벼슬아치들에게 봉급을 주는 기준 등을 정해 나라를 다스리는 기틀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스님이 된 왕자 의천. 문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로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불교를 멀리하지는 않았어요. 문종은 불교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태조 왕건의 뜻을 받들어 흥왕사를 짓기도 했지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왕자 흔은 훗날 흥왕사를 맡아보는 조지 스님이 되었어요. 이 스님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높은 대우를 받아서 누구나 스님이 될 수는 없었어요. 주로 왕족이나 귀족인 사람들이 스님이 되었는데 왕자들 가운데 한 명이 스님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의천은 불교가 나뉘어 서로 맞서다 보면 나라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나뉜 불교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평생 동안 온 힘을 기울였지요. 의천은 결국 고려의 여러 갈래의 불교를 합친 천태종을 열고 널리 퍼뜨렸답니다. 하지만 의천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나라의 첫 사립학교 구제학당. 문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문화시중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던 최충이 물러났어요. 문종은 최충을 아꼈지만 최충의 나이가 70이 되자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었지요. 최충은 고향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식이 높았던 최충은 가르침에도 매우 뛰어났어요. 최충은 갈수록 제자들이 많아지자 학당을 짓고 공부하는 반을 9개로 늘렸지요. 각 반은 제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각 제는 아직 벼슬을 받지 않은 뛰어난 선비들이 맡아 가르쳤지요. 이 학당을 구제학당이라 하고 문헌공도라고도 불러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첫 사립학교랍니다. 다른 학자들도 구제학당을 본받아 학당을 세웠어요. 최충이 가르친 제자들이 뛰어난 유학자가 되어 학당을 세우기도 했지요. 이렇게 해서 고려에는 구제학당을 포함하여 12개의 사립학교가 생겼는데 이를 12공도라고 부른답니다. 유학자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학은 중국의 철학자인 공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해동공자 최충. 최충은 고려의 공자라는 뜻을 가진 해동공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난 학자였어요. 최충은 22살 때 과거에 합격한 뒤로 고려 여러 왕들을 도와 일했어요. 최충은 1013년에 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불에 탄 책들을 다시 펴내는 국사수 창관의 역할을 맡아 7대실록을 펴내는데도 참여했지요. 문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최충은 고려의 가장 높은 벼슬인 문화시중이 되어 나랏일을 돌보았지요. 봉선, 홍경사. 1021년 고려의 제8대 왕인 현종 때 완성된 절이에요. 지금 절이 있던 곳에는 절이 지어질 때의 기록을 담은 사적갈비만이 남아있어요. 보통 갈비는 머릿돌이나 지붕돌을 따라얹지 않아 일반적인 석비보다 작은 비를 말하는데 봉선, 홍경사, 사적갈비는 변형된 받침돌과 머릿돌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이 사적갈비에 쓰여진 글은 해동공자로 불리던 고려시대의 유학자 최충이 지었답니다. 역사 플러스 봉선 홍경사 사적갈비. 옛날에 봉선 홍경사가 세워진 절터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드물고 잡초가 우거져 도둑들이 들끓었어요. 고려 현종은 그곳에 절을 열기로 하고 강민첨이라는 신하에게 절을 짓도록 명령하여 1021년에 200여 칸의 절을 지었지요. 이 절의 이름 앞에는 봉선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현종의 아버지 왕욱이 법화경의 묘설이라는 부분을 읽고 깊이 감동하여 절을 지으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현종이 뜻을 이어받아 절을 완성했기 때문에 조상의 덕을 받들고 지킨다는 뜻으로 봉선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에요. 구제학당. 고려의 이름난 학자였던 최충은 이른 설이 들죠. 벼슬에서 물러나 자신의 뒤를 이을 학자들을 키워내기 위해 학당을 세웠어요. 최충은 처음에는 괴경의 송악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사랑방에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학문을 가르쳤지요. 최충은 과거 시험 문제를 직접 내는 지공고라는 벼슬을 여러 번 맡았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최충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학생들이 많아지자 더 이상 사랑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어 최충은 반을 하나씩 늘렸지요. 최충이 만든 반이 9개로 늘어나자 9개의 제가 있다고 하여 구제학당이라고 불렸지요. 각 제에서는 저마다 다른 과목을 가르쳤어요. 이곳에서 학문을 배운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구제학당은 그만큼 이름난 학교였고 구제학당을 나온 다음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지요. 역사 플러스 12공도. 구제학당의 인기가 좋아지자 높은 벼슬과 지공거 자리에 있던 나이 많은 벼슬아치들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학교를 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가 구제학당을 포함하여 12개가 되었는데 이 사립학교들을 12공도라고 해요. 12공도는 고려의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관보다 더욱 인정을 받으며 고려의 학문을 발전시켰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문을 갈고 닦기보다는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12공도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아져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고려의 화폐 해동통보. 우초는 송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고려에도 송나라처럼 화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고려에서는 곡식과 옷감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그런데 곡식과 옷감은 옮기기도 어렵고 보관할 장소도 많이 필요했지요. 게다가 오래되면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또 나쁜 사람들이 곡식에 돌멩이와 모래를 섞어서 백성들을 속이는 일도 생겼어요. 의처는 화폐를 사용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고려의 제15대 왕인 숙종은 의천의 뜻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동전들을 만들었어요. 동전에는 해동통보, 동보, 사만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등이 있었는데 크기와 모양뿐만 아니라 값어치도 같았어요. 그 밖에 은으로 만든 은병이라는 화폐도 있었지요. 숙종은 백성들이 평상시 생활에서 화폐를 쓰도록 하기 위해 벼슬아치들의 월급을 화폐로 주고 화폐만 받는 음식점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화폐는 널리 쓰이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이 화폐보다 곡식과 옷감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더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군대 별무반. 숙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여진족의 힘이 갈수록 커졌어요. 그동안 여진족은 고려를 어버이의 나라로 여기며 섬겨왔지요. 하지만 숭어강 가까이에 살던 여진족의 무리들은 어느새 고려에 맞설 정도로 강해졌어요. 고려는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요. 그러나 고려군은 여진족과의 첫 싸움에서 어이없이 지고 말았지요. 윤가는 싸움에서 진 이유가 여진족이 말을 타고 싸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타고 싸우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적보다 위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승화강은 중국 등베이 지방을 흐르는 강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흘러가요. 윤가는 여진족이 맞서기 위해 특별한 군대인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별무반에는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인 신기군이 있었지요. 윤가는 땅에서 적과 싸우는 군대인 신보군, 스님들로 이루어진 군대인 항마군, 특수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도 만들었지요. 별무반에는 귀족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평생토록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진족을 몰아낸 윤간. 윤간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낸 고려의 장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숙종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고려의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여진족은 숙종 때까지 고려를 어버이의 나라로 모시며 조공을 바쳐 크게 다투지 않고 잘 지내왔어요. 고려를 넘보는 여진족. 동여진은 영가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하나로 모으면서 힘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우소야가 영가의 뒤를 이으면서 힘이 함흥 가까이까지 미치게 되었지요. 숙종은 인간을 보내 여진족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여진족을 얕잡아보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여진족과 싸우다 크게 지고 말았어요. 숙종은 다시 윤관에게 여진족을 치도록 명령했지요. 그런데 윤관도 말을 타는 군사인 기병들로 이루어진 여진족에게 지고 돌아왔지요. 윤관은 고려로 돌아와 여진족의 기병을 이기기 위해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무반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별무반과 동북 구성. 숙종은 윤관의 뜻을 받아들여 여진족을 치기 위한 특별한 군대인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졌지요. 또 특수군인 도탕, 경궁, 정로, 발화군도 있었지요. 대부분이 기병인 신기군은 농민, 상민, 귀족을 가리지 않고 말을 가진 남자라면 모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말이 없는 사람들은 신보군이나 특수군으로 들어갔지요. 17만 명에 이르는 별무반은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았답니다. 숙종의 뒤를 이어 제16대 왕인 애종이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윤관은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1107년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 떠난 윤관은 마침내 여진족과 싸워 크게 이긴 뒤 동북 구성을 빼앗아 돌아왔지요. 동북 구성.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싸워 여진족을 물리친 뒤에 영주, 웅주, 복주, 길주 등 4주의 성을 쌓았어요. 이듬해 2월에는 함주, 공원진에, 3월에는 의주, 통태진, 평용진에 성을 쌓아 구성으로 삼았지요. 윤관이 쌓은
동북구성이 확실하게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지역 이름들이고 기록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 플러스 윤관과 함께 여진족을 무찌른 척준경.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과 맞서고 있을 때였어요. 척준경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진족과 싸워 지친 고려군의 기운을 복돋우고 윤관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지요. 여진족과의 싸움이 끝나자 척준경은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하지만 훗날 자기의 힘을 믿고 함부로 굴다가 왕과 신하들의 미움을 받아 귀양을 가고 말았답니다. 여진족에게 돌려준 동북구성. 고려가 여진족을 물리치려고 준비하던 중 숙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예종이 제16대 왕이 되었어요. 이듬해인 1107년에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었지요. 두만강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진족을 물리치고 땅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함경도에 동북구성을 쌓은 뒤 남쪽에 살던 백성들을 옮겨와 살게 했지요. 그러자 살 곳이 없어진 여진족이 여러 차례 고려로 쳐들어왔어요. 여진족은 동북구성을 돌려주면 고려에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결국 고려는 1109년에 동북구성을 다시 여진족에게 돌려주었지요. 9개의 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지키고 돌보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진족은 날로 강해지더니 금나라를 세웠어요. 예종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금나라와 사신을 오가도록 했답니다. 조공은 힘이 강한 나라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보냈던 귀한 물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장학재단 양현고. 예종은 국자감을 일으키기 위해 힘썼어요.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겨나자 반대로 국립학교인 국자감은 갈수록 움츠러들었기 때문이지요. 예종은 과감하게 교육제도를 바꿨어요. 국자감의 이름을 국학으로 바꾸고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넓혔지요. 구제학당과 비슷한 형태로 실체를 두고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 가르치게 했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가난한 학생들은 학비를 나라에서 내준 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입학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학비를 내지 못해 공부를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종은 장학재단인 양현고를 만들어 돈 없는 백성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때 유학을 배우는 학생 60명과 무예를 배우는 학생 17명이 양현고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해요. 나라를 어지럽힌 문벌 귀족. 예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자겸은 예종의 어린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바로 고려의 제17대 왕인 인종이지요.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인종을 돕는다며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굴었어요. 고려시대에는 아버지가 높은 벼슬 아치이거나 큰 공을 세우면 그 자식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 아치가 될 수 있었지요. 이것을 음서제도라고 해요. 음서제도 덕분에 몇몇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집안을 문벌이라고 불렀지요. 경원이 씨 집안의 문벌 귀족인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라는 것만 믿고 나랏일을 멋대로 했어요. 나이 어린 인종은 이자겸의
허수아비가 되었답니다. 손자를 저버리고 난을 일으킨 이자겸. 이자겸은 끝내 왕이 되려는 욕심까지 부렸어요. 이자겸은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부르게 했는데 생일에 절을 붙이는 것은 왕만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인종은 어쩔 수 없이 이자겸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자겸은 군사들을 끌어들여 인종을 따르는 신하들을 죽인 뒤 인종을 가두었지요. 이자겸은 갇혀있는 인종에게 독약을 넣은 떡을 보내기도 했어요. 인종은 이자겸의 속셈을 알아챈 왕비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이때 이자겸의 부하였던 척준경이 이자겸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척준경은 인종을 도와 이자겸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섰지요. 인종은 마침내 이자겸을 귀양 보냈답니다. 이자겸이 인종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일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지요. 귀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먼 곳이나 외딴 섬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살게 하는 벌이에요. 개경이 있을까 서경으로 옮길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고려를 자주 괴롭혀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이 생겨났어요. 이때 신하인 정지상이 인종에게 스님인 묘총을 소개했지요. 인종은 묘총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뜻을 묻곤 했지요. 묘총은 개경의 운수가 다 했으니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인종이 황제가 되고 금나라를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인종은 이자겸의 안으로 궁이 불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묘총의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지요. 하지만 개경의 터전을 잡고 많은 재산을 모은 귀족들은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요.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에요. 묘청의 난. 묘청은 인종과 신하들이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자 속임수를 쓰기로 했어요. 인종이 서경에 오는 날 미리 떡에 기름을 넣은 뒤 물속에 빠뜨려 두었지요. 떡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자 햇빛을 받아 물속에서 아름다운 빛이 났어요. 묘청은 그것이 용이 침을 뱉는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요. 묘청은 서경에 궁을 지으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금나라가 고려를 섬길 것이라고 했어요. 인종은 묘청의 말에 따라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했어요. 새로운 궁을 짓느라 많은 백성들이 불려와 고생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화궁에 큰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묘청의 생각이 틀렸다고 믿게 되었지요. 인종도 결국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묘청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군사들을 모아 서경에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자 김부식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묘청을 무찔렀답니다. 이것이 묘청의 난이에요. 삼국의 역사를 쓴 삼국사기. 인종은 우리나라 학장들이 중국 역사는 술술 외우면서도 우리나라 역사는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관한 것이 중국의 역사책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인종은 김부식에게 역사책을 만들도록 명령했어요. 김부식은 11명의 학자들과 함께 삼국의 이야기를 쓴 역사책을 펴냈지요.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랍니다. 역사책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서 역사의 교훈을 자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지요.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어두워진 고려 앞날 인종의 뒤를 이어 의종이 고려의 제18대 왕이 되었어요. 의종은 어려서부터 노는 것만 좋아하고 나란 일을 배우는 것을 싫어했지요. 의종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자경과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결국 의종은 올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고 신하들과 자주 다투었지요. 그러자 백성들은 왕을 헐뜯기 시작했어요. 의종은 충성스러운 신하보다는 달콤한 말을 하는 신하들을 가까이에 두었고 나란 일을 돌보지 않은 채 점쟁이의 말에 휘둘려 무슨 일이든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의종은 점쟁이의 말에 따라 화려한 궁을 짓고 폭포를 만드는 등 사치를 부리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요. 반란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반대하여 난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무신들의 나라. 고려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문신과 무신이 모두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신들이 무신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지요. 의종은 마음에 맞는 문신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즐겼어요. 의종이 달콤한 말만 일삼는 문신들과 잔치를 벌이는 동안 무신들은 밤새 왕과 문신들을 지켜야 했지요. 게다가 의종은 시집기를 좋아하여 문신에게는 잘해주었지만 무신들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자 불만이 쌓인 무신들은 의종을 미워하게 되었지요. 결국 1170년에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 일을 무신의 난이라고 불려요. 대우받지 못했던 무신. 태조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왕건을 도왔던 여러 호족들은 대부분 군대를 거느린 무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종이 과거제도를 만들어 무신들을 높이 대우하기 시작하면서 무신들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졌지요. 인종은 극작하면서 무신들을 길러내는 곳인 부학제를 없앴어요. 묘청은 한 뒤로는 무신들을 얕보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졌지요. 무신들은 문신들의 시중을 들거나 지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무신들은 불만이 더욱 커졌답니다. 무신의 난이 일어난 이유. 의종은 문신들과 무신들을 데리고 보현원에 가서 잔치를 벌였어요. 의종은 고려의 무예인 수박희를 매우 좋아하여 무신끼리 싸우는 오병 수박희를 벌이기도 했어요. 오병 수박희는 5명씩 짝을 이루어 싸우던 수박희 경기예요. 수박희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무예로 택견이라고도 불려요. 부드럽게 팔다리를 휘휘 움직이다가 재빠르게 손질과 발질을 하여 그 탄력으로 상대편을 누르고 자신을 지키는 운동이지요. 이때 무신들 가운데 대장군인 이소웅이 있었어요. 이소웅은 무신이었지만 나이가 지긋하여 젊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그때 문신들 가운데 한뇌라는 젊은 사람이 이소웅의 뺨을 때렸어요. 이소웅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자 의종과 문신들이 소벽을 치며 웃었지요. 그 모습을 본 무신들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중부는 이날 저녁에 난을 일으키기로 했어요. 의종이 문신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 잔치를 계속하려고 할 때 정중부, 이고, 이의방 등의 무신들은 군대를 모아 무신의 난을 일으켰답니다. 무신의 난.
고려우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1170년에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무신의 난을 일으켰어요. 무신들은 의종을 귀양 보내고 의중호 동생을 왕의 자리에 올렸는데 바로 제19대 왕인 명종이에요. 그런데 힘을 가진 이의방이 문신들을 마구 죽이며 마음대로 행동하자 동북면 병마사인 김보당이 다시 의종을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들고 일어났지요. 이의방은 이의민을 보내 의종을 죽이도록 하고 김보당의 군대도 물리쳤지요. 그러나 1174년에 정중부 아들인 장정균이 이의방을 죽이자 고려 모든 힘은 정중부와 정정균에게 넘어갔지요. 역사 플러스 의종이 쫓겨간 패왕 성지. 경상남도 거제 우드산 봉우리에 지어진 둘레 약 550m, 높이 5m가량의 산성이에요. 패왕 성지는 무신의 난 때 물러난 의종이 거제도로 쫓겨나 3년 동안 지냈던 산성이지요. 성밖 주위에 돌을 쌓고 구덩이를 파서 적을 막았고 성의 서쪽 산등성에도 산성을 쌓았어요. 여기저기에 누각을 세웠던 터와 연못이 있으며 제사를 지내던 제단도 있지요. 문신, 문극겸을 모신 고간원지. 고려 중기의 문신인 문극겸을 모신 사당이에요. 문극겸은 고려 의종 때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을 두루 지냈지요. 문극겸은 글도 잘 쓰고 무예도 잘하는 벼슬아치였어요. 문극겸은 정중부가 난을 일으켰을 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환관 백선현의 나쁜 짓을 두추었던 일이 알려져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요. 그 뒤로 명종 때에는 높은 벼슬에 올라 많은 문신들을 어려움에서 구하기도 했어요. 농민들과 천민들의 반란. 무신의 난은 성공하여 무신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백성들은 무신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백성들의 생활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지요. 무신들은 자신들의 이론만 챙기느라 바빴고 무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많았어요. 경대승은 무신들의 우두머리가 된 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도방을 만들 정도였답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무신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더 어려워지기만 했어요.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100여 년 동안 농민들과 천민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 가운데 가장 거셌던 것은 망유와 망소이가 일으킨 반란이었어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반란은 이들이 끝내 붙잡히면서 끝났지요. 또 최충원이 무신들의 우두머리일 때 최충원의 노비인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만적과 함께했던 한 노비가 주인에게 계획을 말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무신들의 군사 도방. 도방은 고려시대의 무신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군사들의 무리예요. 처음에는 경대승과 같은 힘을 가진 한 사람을 보호했지만 훗날 비밀을 몰래 캐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등의 일까지 하였어요. 무신들의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도방. 1179년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무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자 다른 무신들이 경대승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경대승은 자기 집에 100여 명의 군사들을 모아 살게 하면서 자신을 지키게 했어요. 그들을 도방이라고 불렀지요. 1183년에 경대승이 죽은 뒤 도방은 잠시 동안 사라졌지만 최충원이 무신들의 우두머리가 된 뒤에 다시 생겼어요. 최충원은 부해가 뛰어나고 힘이 센 남자들을 모아 날마다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지키게 했지요. 최충원이 움직일 때는 모두에게 지키게 하여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았다고 해요.
최후가 무신두루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는 도방을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나눴어요. 내도방은 최후와 가족들을 지키고 외도방은 최후의 친척들과 바깥의 보호를 맡았지요. 도방은 매적을 맡거나 공사를 하는데도 불러다녔어요. 하지만 삼별초가 생기면서 다시 개인적인 보호의 역할만 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반란. 무신들이 고려를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과 노비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참다 못한 백성들과 노비들이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일으켰지요. 망이와 망소이의 난. 명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1176년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공주와 애산을 중심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그 힘을 떨쳤지요. 나라에서는 군사 3,000명을 불러 망이와 망소의 무리를 잡아들이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어요. 결국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천민이 된 양인들이 머물러 살던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올려주고 현령이라는 벼슬아치도 보내주었지요. 그러나 망이와 망소이는 나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웠어요. 망이와 망소이는 이듬해 다시 반란을 일으켜 서상과 아산까지 차지했지요. 1년 반에 걸쳐 거세게 일어났던 망이와 망소이의 난은 망이와 망소이가 붙잡힘으로써 끝이 났지요. 만적의 난.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어느 날 만적은 다른 노비들과 함께 개경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다른 노비들을 불러 모았지요. 만적은 노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노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어요. 노비들은 모두 만적의 말에 찬성하며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지요. 그러나 약속한 날에 흥국사에 모인 노비들은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만적은 4일 뒤에 보제사에서 다시 모이자고 했지요. 이때 고려 유락 박사였던 한 충효 노비인 순정이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주인에게 알렸지요. 결국 만적과 반란을 일으키기로 한 노비들은 붙잡혀 강물에 던져졌어요. 만적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신분이 낮은 노비들이 스스로 신분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답니다. 주정 14년 노비문서. 고려 때 윤광전이 아들 윤단학에게 물려준 노비문서로 모두 8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서 가운데 6장에는 윤광전이 노비를 물려주게 된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고 2장에는 그때 이 지역의 책임자가 이를 확인하여 윗사람의 허락을 신청하는 내용이 쓰여 있지요. 몽골의 침략. 무신들이 허수아비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린 지 60년쯤 되던 해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칭기즈칸은 흩어져 살던 몽골족을 하나로 통일해 나라를 세우고 땅을 넓혀가고 있었지요. 고려는 처음에 몽골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려에 오는 몽골 사신들이 나쁜 짓을 일삼자 멀리하게 되었지요. 그때 몽골 사신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중 도둑들을 만나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려는 여진족의 도둑대가 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몽골은 이 일을 핑계로 고려에 쳐들어왔지요. 그 뒤로 몽골은 고려에 여러 차례 쳐들어왔고 전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새긴 8만 대장경. 1232년에 몽골이 쳐들어오자 제23대 왕인 고종과 무신들은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고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강화도는 서해 바다에 있는 섬으로 땅에서만 살던 몽골군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때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몽골과 싸웠어요. 스님인 장수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활로 쏘아 죽여 몽골이 물러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의 힘만으로 몽골에 맞설 수는 없었어요. 이때 고려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초조 대장경과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타 사라졌지요. 그러자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은 불탄 초조 대장경 대신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들여 목판에 불경을 새겼답니다. 8만 대장경은 글자를 새긴 솜씨가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지요. 불심으로 나라를 구하자. 고려는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부처님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어요. 초조 대장경, 속장경, 8만 대장경은 모두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바램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초조 대장경, 고려의 제8대 왕인 현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요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현종은 요나라를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요나라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현종은 부처님의 힘으로 요나라를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했지요. 이 대장경은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부르는데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다가 1232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불타 사라지고 지금은 일부 인쇄물만 전해지고 있어요. 속장경. 초조 대장경이 완성되고 나서 의처는 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은 불경들을 추가로 정리해서 속장경을 펴냈어요. 그런데 속장경의 경판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에 타버리고 말았지요. 지금은 이 경판을 종이에 찍어낸 일부와 목록만 남아있어요. 속장경의 본래 이름은 교장이랍니다. 8만 대장경.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와서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이 모두 불타 없어지자 고종은 1236년에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여 1251년에 완성했어요. 8만 개가 넘는 경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빠지거나 잘못된 것 없이 새겨져 있어서 고려 인쇄술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고려 대장경이라고도 불려요. 역사 플러스 대장경 만드는 법. 옛날에는 책을 만들 때 나무로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종이를 덮고 먹을 붙여 한 장씩 찍어냈지요. 나무판을 만드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우선 질 좋은 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바닷물에 담가두었다가 소금물에 쪘어요. 그 나무 기름기를 완전히 뺀 다음 몇 년 동안 그늘에서 말리고 대패질을 해서 다듬어야 나무판이 완성되었지요. 대장경에 새길 불경은 여러 나라의 대장경을 비교하여 종이에 베껴 썼어요. 종이에 쓰인 글이 글자를 새기는 사람에게 도착하면 정성을 다해 나무판에 글을 새겼지요. 그런 다음 나무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4군데의 모서리에 구리로 판을 만들어서 덧대었어요.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려고 만든 대장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쇄술이 앞서 있던 나라였는지 알 수 있어요. 인쇄술은 글이나 그림 등을 판에 새겨 종이나 천에 찍어내는 기술이지요. 인쇄술은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에요. 인쇄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을 빠르고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금속판에 글을 새겨 찍어내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정고금 예문과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첫 금속 활자본인 상정고금 예문. 상정고금 예문은 고려 의종 때의 최윤의가 예법에 관한 글을 모아 엮은 책으로 지금은 전하지 않아요. 이규보가 쓴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에 이 책은 고려 제23대 왕인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1234년에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고 쓰여 있어 우리나라의 첫 금속 활자본으로 짐작된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 요절은 원래 제목이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고려시대 백운화상이라는 스님이 지은 불교에 대한 책이지요. 직지심체 요절은 상하 두 권으로 만들어졌는데 하권에 보면 백운화상의 제자들이 1377년에 충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이 책을 찍어냈다고 쓰여 있어요.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책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찍어낸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약 70여 년 앞섰지요. 안타깝게도 하권만 전해지고 있는데 조선시대 제26대 왕인 고종 때 프랑스 사람이 가져가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2001년 유네스코는 직지심체 요절의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였어요. 천령 북쪽 땅에 쌍성 총관부를 둔 몽골. 몽골은 고려에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고려의 백성들은 몽골군을 피해서 산과 섬에 들어가 살다가 몽골군이 물러가면 다시 나와서 농사를 지어 세금을 내야 했지요. 그런데 왕과 벼슬아치들은 백성들을 지켜주기는커녕 강화도에서 성을 쌓고 숨어 지냈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동북면에서는 백성들이 벼슬아치들을 죽이고 몽골에 무릎을 꿇는 일까지 생겼지요. 이 일로 천령 북쪽 땅을 모두 몽골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몽골은 이곳에 쌍성 총관부를 두었지요. 동북면은 지금의 함경도예요. 천령은 함경난도 안변 지역이지요.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를 세운 몽골이 천령 북쪽 땅을 다스리기 위해 둔 관청이에요. 원종과 쿠빌라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강화도에서 무신들의 우두머리들이 잇따라 죽임을 당했어요. 무신들의 힘도 많이 약해졌지요. 이때 고려의 태자가 황제를 만나러 몽골로 떠났어요. 몽골에서는 한창 황제의 자리를 두고 아릭부케와 쿠빌라이 형제가 다투고 있었지요. 고려의 태자는 오랜 생각 끝에 쿠빌라이 편을 들었어요. 마침내 쿠빌라이가 아릭부케를 이기고 황제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고려의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쿠빌라이는 고려의 태자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고려의 제24대 왕인 원종이랍니다. 쿠빌라이는 원종에게 고려가 몽골의 풍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요. 쿠빌라이는 힘들 때 자기 편이 되어준 원종을 특별히 대해주었어요. 또한 40년 동안이나 몽골에 맞서 용감히 싸운 고려를 높이 평가했답니다. 태자는 왕에 오를 왕자예요. 분신들의 특수군대 삼별초. 원종은 쿠빌라이를 만나고 고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지요.
삼별초는 무신들의 우두머리였던 최후가 만든 특수 군대였어요. 몽골의 침입을 받고 무신들이 강화도로 도망갔을 때 삼별초도 따라갔지요. 그런데 원종이 도읍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되돌리려고 하자 삼별초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몽골과 손잡는 것도 싫었지만 강화도에서 나오면 무신들의 군대 노릇을 했던 것에 대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원종은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고 무신 정권은 10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삼별초는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가서 새로운 왕을 뽑고 계속 몽골과 맞서 싸우자고 했어요. 원종이 몽골과 손을 잡는 것에 반대하는 많은 백성들도 삼별초를 도왔지요. 원종은 여러 번 군대를 보내 진도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그러던 1270년에 고려와 몽골의 군대가 함께 진도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1271년에 삼별초를 이끌던 배중손이 죽고 삼별초가 세운 왕 승하우도 목숨을 잃었어요. 같은 해 몽골의 크빌라에 있는 나라 이름을 원이라 하고 칭기즈칸을 원나라의 첫 황제로 받들었지요. 삼별초는 진도에서 탐나인 지금의 제주도로 옮겨 싸움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1273년에 고려와 원나라의 군대에게 끝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계속되었던 삼별초의 싸움은 끝났답니다. 우리나라 역사 고려시대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웠어요. 926년 발해가 거란에 의해 무너졌어요. 935년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여 신라가 무너졌지요.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958년 고려 광종이 과거시험을 실시했어요. 992년 고려 성종이 국자감을 세웠어요. 996년 서희가 압록강 남쪽에 강동 6주를 모두 설치했어요. 1033년 고려 덕종이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1034년 고려 덕종 때 7대 실록이 완성되었지요. 1076년 고려 문종이 정치와 경제제도를 완성했어요. 1107년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 여진족을 물리쳤어요. 1126년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지요. 이자겸은 난이에요. 1135년 묘청의 난인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1145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펴냈지요. 1170년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무신의 난. 1198년 노비 만적이 반란을 일으킨 만적의 난. 1219년 고려와 몽골이 형제의 맹약을 맺었어요. 1231년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234년 금속 활자로 상정 고금 애문을 펴냈어요. 1236년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1281년 이련이 상국유사를 펴냈어요. 1351년 공민왕이 고려 제31대 왕이 되었지요. 1363년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왔어요. 1377년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어요.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는 위화도 회군. 1389년 박위가 스시마 섬에서 왜구를 물리쳤어요. 1391년 이성계가 토지제도로 과전법을
시작했어요. 세계의 역사. 916년 거란의 족장 야유라보기가 거란국을 세웠지요. 960년 후주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어요. 962년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지요. 1037년 셀주크 트루크 왕국이 세워졌어요. 1054년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종교와 로마 카톨릭교로 나뉘었어요. 1066년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차지하고 노르만 왕조를 세웠어요. 1069년 송나라 왕한석이 신법을 만들었어요. 1093년 나침반에 대한 첫 기록이 있는 옹계 필담이 쓰여졌어요. 1096년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지요. 1115년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어요. 1163년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1192년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졌어요.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했어요. 1215년 영국에서 국왕의 권리에 대해 쓴 대헌장이 만들어졌지요. 1271년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웠어요. 1299년 마르코폴로가 동방견문록을 펴냈지요. 1302년 프랑스에서 삼부회가 만들어졌습니다.